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오늘 촬영일이 11월 29일이고요.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12월 이제 초순이겠네요. 2022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갑자기 한 달 동안 연말 랠리가 펼쳐져서 올라서 끝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예. 3분기 실적이 11월 중순, 대기업들은 10월서부터 발표를 했고 기한이 11월 중순이었으니까 사실상 실적 시즌도 이제 전부 다 끝나갔습니다. 뭐 그 와중에도 실적이 아주 빼어나게 나온 곳들, 이런데 주가가 좀 오른 데들도 있지만 사실 뭐 전보다 실적이 조금 더 괜찮게 나왔다 이렇더라도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워낙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올해 연말, 내년 연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갈 것 같습니다. 내년 전망도 그다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질 않아서 상장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못 오른다. 그러면 투자자 주주들로서는 이제 속 타는 일이죠. 예. 근데 이렇게 장내 기업들도 실적이 뭐 나름 나쁘지 않은데도 혹은 조금 깎여서 주가가 못 오르는데 장외 시장은 또 좋아했어요. 뭐 사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기사를 쓰긴 하지만 장외 주식들에 대해서 기사 쓰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IPO 시장이 주목을 받아서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하려고 준비하는 기업들, 그 후보군들을 추려갖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뭐 공모가가 얼마로 예상이 되느냐, 이런 기사들이 한 몇 달 전서부터 나오긴 하는데 그 IPO 후보군을 제외한 진짜 장외 주식들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KOT 시장이 있지만 뭐 거기를 조명하는 기자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외 주식이든 장내 주식이든 싸기만 하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라서 가끔가다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사실 그 장외 주식들은 거래가 거의 없죠. 예, 대주주 지분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장내 주식처럼 이렇게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극악 수준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거래를 할 수가 있고 하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도 적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많이 좀 소외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뭐 좀 일찍 장외 주식을 경험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마 2003년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20년 전이네요. 제 첫 장외 주식 종목을 경험했던 게 매매를 경험했던 게 삼성생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때는 뭐 상장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과연 상장의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워낙에 많은 문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장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저는 삼성생명이 우리나라 국내 생선부 다 통틀어갖고 1위사인데 독보적인 1위사인데 주가가 이거 너무 싼 거 아닌가? 라고 뭐 사놓고 주구장창 기다려보지 뭐 하고 이렇게 들고 있었더니 한 1년 반 걸렸나? 2배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래 기다릴 생각을 하고 샀던 건데 너무 빨리 올라서 2년이 안 돼서 이렇게 매도해서 차익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아마 덕신하우징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코스닥 상장사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장외 기업들 그 장외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거래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몇 개 골라서 실적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도 장사 잘하고 그 분야에서는 업계 1위였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싸네. 실적은 꾸준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좀 사서 묵히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때도 이제 뭐 상장을 기대했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언제 할지는 이제 요원했던 전혀 기억할 수가 없었던 시기에 사서 이것도 뭐 한 2년이 안 걸렸어요. 한 1년 반, 2년 사이에 이것도 한 2배 정도 이익을 내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팔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상장을 본격 추진하는 바람에 저로서는 좀 속이 쓰렸죠. 그 이후에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번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대우산업개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기억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 옛날에 대우차 판매라고 굉장히 큰 회사가 있었죠. 근데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고, 보도가 났죠. 상장 폐지가 됐고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회사를 3개로 쪼개 팔았습니다. 자동차 판매 유통을 하는
부문하고 건설 부문하고 그리고 나머지 송도에 있던 땅을 기본으로 했던 그 세 개 회사를 쪼개서 팔았는데 저는 이제 그 회사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들고 있었거든요. 채권은 개인 채권들은 다 갚아줄 줄 알고 고수익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해서 채권을 들고 있다가 개인 보유 채권들도 상환을 제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채권을 쪼갠 다음에 저거로 바꿔줬어요. 주식으로 전환을 했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회생하는 채권, 이제 부실기업들 회생 채권들은 굉장히 헐값에 평가가 되고 주식으로 바꿔줘도 굉장히 싼 값어치로 해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대신 받았는데 몇 주에 안 됐어요. 뭐 있으나 마나한 주식이었는데 그때 받았던 이 대우산업개발 그 주식 때문에 이 회사의 그 실적, 뭐 그동안 회생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몇 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상화되는 속도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실적 결손금 이제 털어내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랐던 것 같은데 뭐 주식은 계속 한 1,000원 요 정도에서 그냥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제법 나오고 정상화되어가는 속도가 제법 빠르길래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채권에서 바뀌었던 주식 외에 제가 추가로 돈을 들여서 또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대대로 정상화가 됐고 그 이후에 실적도 제법 냈고 덕분에 주가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한 최근에 한 1년, 2년 사이에 좀 회사가 묘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주식은 그 전에 모두 다 털었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도 초기에 매수한 분들이라면 쓰기 낫겠지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됐죠. 아무튼 그 주식으로도 한 2배, 3배 정도 차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KOTC 시장을 비롯해서 장외 주식들을 몇몇 종목들을 매매를 했어요. 옛날에는 뭐 이 장외 주식을 사려면 사실 그 장외 주식 전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물건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중고나라에 중고 제품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사고 싶어요? 이런 글을 올리듯이 중고 사이트 장외 주식 전문 그 사이트에 그런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주식 파신다면서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그래서 뜻이 맞으면 그 증권사 지점에 같이 방문을 해서 창고에 둘이 나란히 서갖고 이 사람이 그 주식을 내 계좌로 보내주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이 좋아져갖고 이게 앱, 비상장 거래 중개 플랫폼이 있죠. 앱 하나로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앱이 생긴 다음에도 한 그 두어 종목들을 매수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는 그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도 지금은 이제 조금 다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상장 주식 플랫폼이 이게 정부 금융당국이 이제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그 주식을 그 플랫폼을 이용을 못합니다. 이제는 전문 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전문 투자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그 플랫폼으로 매수한 주식은 있는데 추가로 매수는 못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만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전문 투자자 자격을 가진 재산이라든지 연봉 기준으로 이렇게 정한다라는 게 좀 웃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은 그 주식 HTS나 MTS로 거래할 수 있는 이 그 KOTC 시장 이게 이제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제가 초기에 거래했던 것처럼 그 사이트에 가서 중고 주식, 중고 물품 거래하듯이 매수자 매도자 만나서 거래하는 방법, 이거밖에 없거나, 거래가 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제가 왜 굳이 장외 주식 얘기를 꺼내느냐? 아니 지금 그 실적이 제법 괜찮게 나오는 데들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다들 이렇게 머리 싸매고 있는데 장내에도 저평가 주식이 널려 있는 상황에 굳이 장외 주식을 얘기를 하느냐?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겠죠. 장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장외 주식은 그거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경험에서 우러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할 생각, 각오를 하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게 알려져서 매수세가 좀 붙으면 주가가 의외로 좀 빨리 올라요, 생각보다. 저는 한 5년 내다보고 샀는데 1년 만에 주가가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장점? 예, 장점이라면 장점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KUTC 시장에 올라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이게 자잘한 중소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조단위 매출을 내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이죠. 몇 군데만 예로 들면 제일 큰 데가 지금 KUT 시장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제일 큰 회사가 SK 에코플랜트입니다. 옛날에 SK건설이죠. 중소기업 아닙니다. 거대 기업이죠. 건설 이외에 플랜트 사업, 여러 가지 그 큰 규모의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그 상장을 추진을 했었죠. 예. 올해도 상장을 추진했었는데 증시 분위기하고 이 회사 사정하고 여러 가지가 잘 안 맞아갖고 계속 이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장외시장에 했다고 해서 주가가 싼 건 아니더라고요. 실적을 잘 내긴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어요. 지금 현재 KUTC 시세대로 반영을 하면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습니다. 근데 지난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 전자공시 실적 나오니까요. 영업이익이 지금 1,700억 원이 살짝 안 돼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건설사 중에 여기보다 싼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싼 데가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큰 회사가 LS전선입니다. 예, 전선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특히 이제 통신 케이블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해외 시장에 수출도 많이 하고요. 예, 5G 활성화되면서 꼭 필요한 게 이 케이블입니다. 무선 시대를 여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전선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예, 5 시장을 여는데, 전 세계 5 시장을 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주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다음이 세메스입니다. 3등 정도 되네요, 규모가. 세메스 반도체 섹터에 속하는 종목이죠. 세메스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퍽 와닿으실 거예요.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지분 91.5%를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예, 그런 회사가 지금 장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반도체 장비는 삼성전자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어디를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한다, 어디를 공장을 새로 만든다, 더 키운다라고 하면은 세메스의 먹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반도체 장비 회사이긴 한데 뭐 네덜란드 회사, 미국의 회사들 왜 글로벌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무엇을 만든다, 반도체 장비를 설비를 증설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그 것들이 100%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의 것들로 삼성전자의 그 설비 시설이 다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이 회사의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비싸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장래에도 반도체 섹터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절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절대적인 자회사다라는 그 장점을 빼고 밸류에이션 평가만 한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가산점을 주기는 어려운, 예, 그런 정도의 주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롯데글로벌로지스, 예, 대표 물류회사죠. 예. 롯데그룹의 물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매출이 팍팍팍팍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익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익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늘어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작아요. 이유가 원래 이제 롯데그룹 안에 그 물류 계열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롯데 로지스틱스하고 그 옛날에 2016년에 현대 로지스틱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현대 로지스틱스에서 이름을 그 롯데 글로벌 로지스로 바꿨었는데 이 두 회사를 2019년에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롯데 글로벌 로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지금은 이제 택배 사업하고 있죠, 당연히. 택배하고 그다음에 창고 운영 재고 관리하는 SCM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사업, 그러니까 왜 해외에서 포워딩 사업을 한다, 해외로 보내주는 포워딩을 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국제 특송 같은 항만 운영 뭐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합병 이후에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상화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늘리고 이익을 늘려가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데 절대 규모는 아직까지는 주가, 시가총액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기업들 전부 다 주가가 싼 거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조단위 기업이 KOTC에 있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장외 주식 종목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워낙에 장외 주식들이 관심 바뀌다 보니까 이 소외된 종목들이 생깁니다. 소외된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산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외 주식 얘기를 해도 될까? 하지 말까? 고민을 꽤 했었어요. 아이템을 잡기 전에. 그 이유가 대부분의 장외 주식들은 대주주 지분이 높습니다. 예.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굳이 주주들을 많이 만들어서 장내로 들어온다라는 건 주식을 공모를 하고 그만큼 많은 주주들이 생겨서 주주들의 탄원이라든지 잔소리라든지 항의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장내로 들어오면 제도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공시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책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감독 당국에서 들여다보는 눈도 훨씬 더 날카로워지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 잘 벌고 있고 내가 주식 다 갖고 있으면은 굳이 남한테 주식 나누고 싶지 않아요. 장외에 계속 있고 싶겠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높은데 더군다나 나머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워낙 장기 멀게 보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잘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KOT 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거래가 한 주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 한 주만 가지고도 상한가를 만든다거나 하한가를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도 가격 제한폭이 똑같이 30%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딱 한 주 갖고 주가가 하루에 30%가 올라간다거나 30%가 내려간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싸잖아. 이건 너무 싸잖아. 그런 종목이 있어서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정도.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이 이 시장에 있어. 너희들 알고 있었니?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매매를 하든 말든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사실은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는 종목 중에는 분명히 제가 현재 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감으로 해서 제 평가이익이 늘어날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서. 하지만 굉장히 소량이에요. 예. 이게 주가가 100% 뛴다고 해서 제가 뭐 큰 이익이 생기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관찰용으로 약간씩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저놈이 지 평가 차익 올리려고 저러나 보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가게를 처음에 인수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총 들어간 돈이 1억 원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장사를 잘해갖고 한 해 순수하게 남은 순이익으로 5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뭐 사실 개인 사업하는 분들 중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한 50% 이상 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 하는데 그 중에도 그렇게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7천만 원 이익을 냈어요. 와,
1억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2년에 걸쳐서 1억 2천을 회수를 한 거예요. 야, 이놈 대박인데? 장사 잘 되는데? 야, 저런 사람 나도 어때 할 거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그 다음에 순이익은 1억 2천만 원이 났습니다. 투자한 돈이 1억인데 한 해의 순이익이 1억 2천만 원이 난다. 만약에 그런 사업에 당신이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주식시장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예, 주가가 싸다라고 하면 보통 막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막 10배다. 평균 10배다. 근데 5배로 떨어졌다. 아, 저평가 주식이네. PER이 3배다. 와, 싸다. PER이 2배다. 이야, 이거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2점대의 PER 2점대 주식들이 장내에 있습니다. 1점대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이익이 주가보다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내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외, KUT 시장에 그런 주식이 있더라고요. 네. 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회사 이름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양건설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양건설이란 그 산업까지 안 붙이고 동양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경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사들이 타격받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2011년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다가 결국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됐죠. 그리고 다른 라인건설이라는 그 다른 건설사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장외시장에서 계속 환골 탈퇴 중이에요. 정리할 거 정리가 다 되고, 그리고 뭐 라인건설의 다른 건설사하고 뭐 합병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회사가 좀 체질 개선 중입니다. 동양건설이 짓는 아파트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동양 파라곤. 예, 들어보셨죠?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부동산 취재하러 하남에 갔다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거기 하남에 그 파라곤 브랜드 아파트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회사가 작년에 돈을 얼마 벌었냐 하면은 그 영업이익으로 977억, 그리고 순이익이 739억 원을 냈습니다. 건설사 치고 꽤 많이 올렸어요. 네. 대형 건설사는 아니잖아요. 대형 건설사 아닌데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 굉장히 많이 번 거죠. 그러면은 작년 한 해만 좋았냐? 아니에요. 재작년에는 2020년이죠. 영업이익 626억, 순이익 641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실적이 꽤 좋았는데 작년에는 더 좋아진 거죠. 훨씬 더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얼마냐 그러면 3분기 그 분기 보고서를 봤더니 영업이익이 1,692억, 순이익이 1,535억 원입니다. 3분기까지 쌓인 이익이 작년 1년치보다 2배가 넘습니다. 아니 주가가 그만큼 되니까 실적이 그만큼 되는 거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얼마로 평가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밸류에이션 따지는 거니까. 이익이 팍팍 늘어나고 있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냐, 시가총액이 얼마냐. KUTC에 상장이 되었으니까 그걸 주가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이에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집계를 했는데 주가가 23,100원이었나? 예. 그리고 시가총액이 693억 원입니다. 예, 시가총액이 700억 원이 안 돼요. 아까 3분기까지 순이익이 1,500원이 넘었다고 그랬죠? 그럼 PER이 몇 배입니까? 0.5배가 안 돼요.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1억 원 주고 인수한 회사를 그 회사 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차려서 사업을 하는데 1억 원 주고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한 해에 2억 원을 순이익이 난 거예요. 3분기까지. 대박 사업이죠.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평가가 된다 그러면은 항상 이제 다른 생각을 하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예, 이렇게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누군가가 어떤 가게 한번 투자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손 끌고 이제 가서 이 가게가 1억 주고 창업을 하는데 1억밖에 안 들었는데
한 해 2억을 벌었대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 가게를 투자를 할까 말까 해서 보러 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매출 조작한 거 아닌가? 내가 간 날에 다 돈 주고 일당 주고 사다가 손님으로 쫙 깔아놓은 거 아닌가? 나한테 보여주려고? 가게 팔아먹으려고?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이 앞에 이제 학교가 있어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됐는데 학교가 뭐 이전을 한다거나 학교가 사라진다거나 어떤 악재가 될 만한 뭔가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예요. 의심을 품습니다. 건설사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니까 한때 장사가 잘 된 거, 그러니까 분양 실적이 어느 해에 특별히 좋아서 그 해에만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 다 끝나가면 확 꼬꾸라질 수 있잖아요. 예.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실적의 변동성이 좀 있어요, 건설사들은. 예,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실적 갖고 얘기를 하면은 지난 3, 4년 추이를 보면 계속 늘기는 했는데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거니까 내년에는 이거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확 꺾일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적이 반토막이 나면은 순이익이랑 시총이랑 같아지겠네요. 반의 반토막이 나면은 PR이 2배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비싼가요? 예, 실적이 반의 반토막이 나더라도 주가는 쌉니다. 사실은 건설사들, 상내에 있는 건설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설사들한테 당면한 과제는 우발청이잖아요. 예. 지금 금리 올라가면서 건설 현장들 PF 대출에 지금 다 비상이 걸렸죠.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내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 자본금에 비해서 부채가 많은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다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도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숨겨진 어떤 그 채무 아니면 부채가 굉장히 많다거나 이러지 않느냐? 일단은 그 분기 보고서 상에 있는 거를 믿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3분기 말 9월 말 현재 이 회사의 부채 총계는 1,945억 원입니다. 예, 2,000억 원이 살짝 안 돼요. 그런데 자본 총계는 4,948억 원입니다. 거의 5천억이죠. 예, 2.5배 정도 되네요. 그 자본 총계 중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4,457억 원, 거의 4,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여유 자금 충분히 많네. 빚에 비해서, 이 회사가 짊어지고 있는 빚에 비해서 회사의 돈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외부에서 자금 조달한 게 3분기 말에 501억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3호로 자산 유동화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김포 동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뭐 347억 원이 있다. 뭐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낮다, 이것만 가지고 안전하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회사가 어디 건설 현장에서 지급 보증했다거나 어느 조합에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데 조합한테 그 조합이 대출을 받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급 보증을 해주죠, 보통은. 예, 그런 금액이 많다, 이런 우발 채무가 많다라고 하면은 자기 고유의 부채 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건 얼마나 되느냐? 예, 그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예, 분기 보고서 상에 다 나옵니다. 3분기 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어음하고 수표가 한 37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인, 다른 회사를 위해서 지급 보증한 금액이 한 671억 원대요. 이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 제가 지난번에 동네 한 바퀴 인천에 가서 인천 십정동 그 재개발한 그 리치가 투자한 아파트 보여드렸잖아요. 푸르죠. 더샵 아파트. 예. 그때 그 영상 보셨으면은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앞에가 동양 8억 원이 재개발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10정 3구역인데 거기가 이제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지니까. 그 조합에 그 대출 보증을 한 67억 원 정도 했더라고요. 예, 이런 거 다 포함돼서 671억 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 특성상 자잘한 소송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뭐 이게 손해배상 같은 소송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대금 관련한 소송도 있고, 그래서 자잘한 것들이 꽤 많은데 그거 다 더하면 9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현재 갖고 있는 자금, 잉여금에 비해서 얘네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최대 우발 채무 규모가 이익잉여금에 비해서 크지 않아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발 채무가 전액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존망을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전부 분기보고서상 우발부채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KUTC를 다 통틀어도 시가총액이 이익보다 못한 데는 제가 봤던 건 여기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도 PER 2배, 3배 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위스키 양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 골든블루인가? 작은 그 위스키 있잖아요. 국내 거. 많이 드시죠? 그 아프리카 TV인가? 그런데 보니까 그 술 먹방 이런 데 하는데 보니까 거기 그런 데 자주 등장하던데. 그 요즘에 이제 위스키 대란이 일어나 갖고 뭐 그 유명한 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어디에 풀리기만 하면은 막 오픈런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뭐 그 정도 위스키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스키가 잘 팔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4분기 아무래도 겨울에 이제 회식 같은 거 많았고 더 잘 팔리겠죠. 이 회사 실적을 보니까 여기도 매년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분기까지 누적된 순이익 이거로 보니까 PER 3.4 나오겠네요. 그 4분기 더하면은 뭐 2점대로 떨어지겠죠 아마도. 예. 영업이익도 매년 늘어나는 게 보이고, DB메탈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좋았죠.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익이 좋아서 여기도 한 PER 3분기까지 실적만 가지고도 한 3점대가 나오고, 예, 꽤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더 저평가되어 있고요. 저는 이 장외 주식을 선택할 때 IPO 후보 그런 기업들에는 그 IPO를 하게 됐을 때 장내에 들어왔을 때 주가가 뻥튀기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잔뜩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외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은 좀 논외로 놓습니다. 논외로 놓고 언제 IPO 할지 모른다. 아니면 평생 가서 그 주식시장에 상장을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런 기업에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런 기업을 놓고 평가를 할 때는 정말로 그 사업에 내가 동업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 주식시장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그 회사가 이익이 잘 나서 나한테 주가 상승으로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를 보려면 진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본업만 보게 돼요. 예, 하고 있는 본업. 그 다음에 저 사장님이 날 등쳐먹을 사람인지 아닌지, 예, 그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본업으로 인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거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장외주식 투자를 할 때는 실적만 봅니다. 그 회사 사장님, 오너의 어떤 그 인품 댐댐이도 물론 다 그 뉴스 같은 거로 서치를 해보죠. 그래서 장내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외 주식 그리고 장외 주식들이 모여 있는 KUTC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여유 자금 있으시면 굳이 여유 자금이라고 꼭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언제 아무리 주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언제 오를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언제 자금 융통할 일이 대규모로 투자할 일이 생겨서 주식시장에 문을 두드릴지 그것도 모릅니다. 기약이 없어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거고요. 하지만 의외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장외 주식시장에서도 알아보는 사람 몇몇만 생기면 주가가 2배, 3배 그냥 쉽게 오르더라. 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KUTC도 그 증권사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은 건 HTS상의 그 모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재무제표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이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말고 직접 전자공시 찾아보세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겠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서버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 이쪽까지 서비스를 다 할 수가,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증권사들도 투자를 안 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기도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똑같이 그 기업 정보 누르면 종목 치고 기업 정보를 누르면 재무제표가 뜨거든요. 몇 년치가. 이걸 들여다봤더니 한 5년치, 6년치를 업데이트를 안 한 종목들도 많고 실제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틀린 정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정보 제공하는 데가 FM 가이드니까 주로 이제 FM 가이드에서 많이 받으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기사를 한번 따로 쓴 적도 있습니다. 예. 그거 갖고 기사를 쓰니까 이제 FM 가이드에서 연락이 와갖고 이러저러해서 자기네들이 처한 현실과 뭐 어쩌고저쩌고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만 제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제공되는 정보들 상당 부분이 다 삭제가 되고 예, 실적 업데이트만 하고 있더라고요. 뭐 PER이니 PBR이니 이런 거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장외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증자로 해서 주식수가 늘어나거나 감자로 해서 주식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전자공시, 최근 공시를 찾아보시고 지금 현재 주식수가 몇 주인지 실적이 얼마가 나와 있는지 이걸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시가총액을 계산을 하세요. 뭐 현재 주가 곱하기 주식수 하면은 전체 발행 주식수 하면 그게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리고 실적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다 나오니까 자산 상황이 어떤지 부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아까 동행건설사랑 우발채무까지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에 나옵니다. 아 물론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분기보고서 안 내요. 감사보고서만 납니다. 근데 감사보고서에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작은 회사들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굳이 저평가 종목이 널려있는 장내시장을 제쳐두고 장외시장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장외 주식의 어떤 기회의 주식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도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분명히 해당 종목들을 찾아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뭐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 1년에 4번 그 분기 실적 그다음에 온기 실적 발표할 때 1년에 4번만 분기 보고서를 찾아보시면 남들이 관심 없어 하는데 굉장히 싼 주식을 의외로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식들을 굉장히 싸게 매수하면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수익을 목표하는 수익이 얼마이신지 모르지만 수익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장외주식 종목을 물론 KUTC 시장과 거기 밖에서 이제 매수한 종목도 있습니다. 한 5종목 정도 갖고 있거든요. 4-5종목. 그냥 묵혀놓고 기다리는 거죠. 뭐 언젠가는 오르겠죠. 워낙 주식을 싸게 샀으니까. 그리고 망할 회사들은 아니니까. 걱정은 되지만 예, 걱정을 안고 이 영상을 촬영을 했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찾아보라고 하면 안 찾아보잖아요. 제가 그 시가총액 500억 이상 되는 KUTC 기업들의 실적하고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서 그 표 하나를 만들어서 엑셀 파일로 여기다가 업로드를 할게요. 제가 이제 거의 컴맹 수준이어갖고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 이제 제작진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운받아서 당연히 주가는 매일매일 변하니까 주가하고 시가총액을 업로드를 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 야 이거 내가 관심을 한번 가질 만한 종목이 있겠다. 그런 종목 한 몇 개 이렇게 추려놓고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스크린을 하면서 내가 이걸 매수를 해도 되나?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무대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